엔지니어링 이코노믹스 경제성공학 맛보기 강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마 이 맛보기 강좌를 보는 학생들 기준으로 2, 3학번 들일 텐데요. 산업경영공학과. 그러면 이제 1학년 때 저한테 상공개론을 배운 학생들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지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고 또 복학한 학생들도 있고 할 테니까 반갑게 맞이하는 느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구고요. 산업경영공학과 부교수입니다. 지금 현재는 학과장을 맡고 있고요. 주로 제가 여러분들과 2학년 때 많이 만나고 또 4학년 때쯤 다시 만나게 됩니다. 경제성공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대부분의 학생이 아까 2, 3학번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2, 3학번 학생들과 상공개론 수업을 하면서 제가 학기 시작할 때 뭐 혹시 동영상 강의를 제가 촬영을 하게 되면 오프닝 토크로 듣고 싶은 얘기들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던 것들 중에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뭐 산업공학에 대해서 산업공학의 진출 분야에 대해서 뭐 이런 주요 토픽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상공개론 자체가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많이 소화가 됐고요. 또 제 나름대로는 또 교수님들 나름대로는 다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과 관련 없는 부분, 관련 없는 질문들 중에서 좀 이건 재밌었는데 해줬으면 좋았을 걸 기회가 없었다 싶은 질문들을 뽑아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수님이 지금까지 가본 식당 중 제일 최고 맛집이라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일단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건 여러분들이 당연히 인정을 해주실 거고 제 일단 입맛 취향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뭐 육해공이 있다고 치면은 여기서 공은 이제 하늘이니까 세 종류 즉 치킨이겠죠. 육해공 중에는 이제 육이 으뜸이고 특히 땅에 있는 것들 중에 돼지든 소든 뭐 가리지는 않습니다만은 만약 기회가 있다면 소를 좀 더 좋아하긴 하나 대중적으로 돼지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야채 채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채소를 생풀을 아주 잘 먹어요. 그래서 호텔 우리가 흔히 호텔 조식이라고 불리는 또 뷔페 같은 데 가면 있는 그냥 샐러드 생풀 이만큼 올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드레싱 올려서 먹게끔 되어 있는 거. 저는 그것만 거의 드레싱 없이 2접시 정도 먹습니다. 집에서도 뭐 생배추나 상추나 아니면 양배추 잘라놓은 것을 꽤 많이 먹고요. 아무튼 그런 스타일인데 당연히 저의 이런 식성이 고기를 좋아하고 생풀을 좋아하고 이게 좀 의아하게도 양쪽 다 돈이 많이 드는 입맛입니다. 자취하는 학생들은 무슨 말인지 잘 알 거예요. 생풀을 마음껏 먹는 게 굉장히 비싸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대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집을 떠나 살았지만 대학교 때 특히 이제 자취를 시작해서 결혼하고도 뭐 사실상 자취 생활에 준하는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미식보다는 먹고 살아야 한다, 생존을 해야 한다는 것이 좀 더 우선순위가 되었던 긴 시간 동안 많은 남자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이제 선호하는 음식은 보통 제육덮밥, 고추장 불고기가 되고 그 이외의 특식으로는 이제 뭐 돈가스나 소고기를 구워 먹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우선 그런 입맛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은 그 신림동 고시촌에 있는 모 식당의 제육덮밥입니다. 그 제육덮밥 맛집이 제가 신림동 그 고시촌에 대학생 때 십몇 년을 사는 동안 정말 많은 곳을 시도를 했는데 한 4군데 5군데 정도로 압축되는데 예전에 신림동 탐방이라는 제 대학생 때 이런 곳에 있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던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 한 2-3군데를 제가 언급을 했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 식당들이 다시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뭘 먹고 싶었을까? 뭐가 그런 게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추억 보정이 많이 된 결과겠지만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거 외에 그냥 종합적으로 그냥 거기를 갔을 때
굉장히 맛있었다. 뭐 다 빼고 금액이나 이런 걸 다 빼고를 따지면 아마 이 식당일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우리 한번 봐보도록 하죠. 뭐가 이렇게 뭐 많이 뜨긴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긴 한데요. 나오네요. 구글 참 대단합니다. 이게 여기가 어디냐면 네. 그냥 생각이 나는 곳이에요. 뭐 엄청나게 여기가 뭐 압도적으로 맛있었다 이런 것보다 맛있긴 했습니다. 맛있긴 했는데 두 군데를 얘기할 건데 하나가 네. 이게 일본이죠. 일본 오사카, 교토, 고베 간사이 지방이라고 불리는 곳에 있는 곳이고요. 아내와 제가 이제 이쪽을 여행을 했을 때, 네. 아내와 제가 이쪽을 여행을 했을 때, 아닌데. 돌아다니다가 검색으로 찾았어요. 뭐 그때도 이미 유명했다는 얘기고요. 이 구글 뷰로 이렇게 봤을 때 꽤 중심가에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그 산노미야역이 여기 있죠. 이게 이제 고베 중심역이고 여기에 시내 쇼핑몰도 막 이렇게 꾸며져 있는 곳인데 여기가 그곳에서 되게 가까운 대로변, 뭐 대로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 있는 그런 식당입니다. 네, 이런 곳인데 고베 비프 스테이크, 고베가 고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아니 왜 못 찾겠죠, 제가? 네,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서 딱 이쪽을 보면 여기 네요. 레스토랑 몬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대로네요. 이게 한 15년 된 것 같은데 거의 15년까지는 안 나. 15년쯤 됐어요. 이 음식점에 뭘 파느냐 하면은 이게 되게 높은 편이고요. 이 정도면 오래된 양식당이고요. 네. 대부분이 이제 현지인인 걸로 유명하죠. 비프 카츠가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소고기 돈가스죠. 그러니까 요즘 규카츠라고 불리는 건데요. 저도 너무 비싸서 딴 것도 시키고 비프카츠도 시켰는데 비프카츠 사진이 잘 안 나오나요? 굉장히 고풍스러운 안쪽 디자인과 함께 규카츠, 비프카츠라는 걸 먹어볼 수 있는 그런 가게였고 뭐 분위기나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했을 때 굉장히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맛집은 역시나 이제 해외여행. 해외여행은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리지만 추억 보정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추억 보정은 아까 말씀드린 4,000원, 5,000원짜리 하는 그 당시로 이제 3,000원, 4,000원 하는 제육덮밥이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곳은 굴덴이었나? 네, 부다페스트입니다. 부다페스트고요. 요 회세크 광장에 군델이군요. 군델 죄송합니다. 군델이라는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미슐랭 레스토랑이긴 한데요. 뭐 헝가리 물가가 그다지 높지 않아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비싸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아웃백 가는 수준이면 런치 코스는 먹을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도 그 런치 코스를 먹었고요. 일단 음식도 음식인데 이것도 당연히 이제 상황에 따라서 보정이 되는 건데 네, 그릇을 보시면 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저는 김태구고요. 이거는 바로 엊그제 아마 도쿄에서 찍었던 제 셀카입니다. 어디를 가다가 찍은 건데요. 도쿄가 햇살이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찍어봤습니다. 표정을 좀 더 풀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많이 걷다 보니까 좀 피곤해진 상태여서 이렇게 나왔던 것 같고
저는 여러분들의 이번 학기 선생님이고 홈페이지는 태국임.com입니다.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로 저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쓸 거고요. 유튜브 채널 그리고 이제 수업 첫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공개될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 스타일의 강의 계획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정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경제성 공학이라는 걸 얘기하기에 앞서서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상공개론을 들은 학생들은 다시 한번 듣는 거니까 뭐 또 이 얘기를 또 하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라는 사람 자체가 저를 뭐 길게 소개하지는 못했지만 산업공학과로 입학해서 산업공학과에서 학석박을 다 한, 엄밀히 말하면 석사는 없지만 석박 통합이라서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을 산업공학만 공부했고 산업공학으로만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도 산업공학에 대해서 많은 걸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이란 말이죠. 산업공학이에요. 그러면 공학과 과학의 차이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과학은 이해를 하는 학문이고요. 공학은 해결을 하는 학문입니다. 과학은 관찰을 하는 학문이고 공학은 그것에 수정을 가하는 학문입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은 사과가 하늘에서 왜 떨어지지?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걸 해결하는, 이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해하게 되면 그렇구나 라고 거기서 끝나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더 많은 이해를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물론 할 수 있고 그것도 다 과학의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만은 반대로 공학은 사실은 왜 떨어지는지를 알면 좋지만 몰라도 일은 해내야 돼요. 사과가 계속 떨어져서 사과 밑에 있는 벤치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방해를 받는다라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면 1. 벤치를 옮긴다. 2. 벤치에 지붕을 씌운다. 3. 나무에서 사과를 모두 제거한다. 4. 나무를 옮기거나 없앤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공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과가 왜 떨어지는지 물리학 법칙이라는 과학을 통해서 또 사과가 생명 주기에 따라서 가을이 되면 이 정도 익으면 떨어진다라는 생물학 원예학이라는 과학의 입장에 의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면 앞서 얘기했던 우리 공학의 문제 해결이 좀 더 쉬워지거나 좀 더 효과적이 되거나 좀 더 가성비가 좋아지게 되죠. 효율이 올라가게 되죠. 이거를 가을만 그러는 건데 그냥 일시적으로 우산같이 말랑말랑한 정도의 비닐청 캐노피만 씌워도 이게 미끄러져 내릴 거고 그게 아닌 다른 계절에는 벤치와 나무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아름답고 원래의 목적에 맞는다. 이런 식의 이해를 가지고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과학과 공학을 아주 러프하게 아주 거칠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눠봤습니다. 그럼 공학에 되게 종류가 많아요. 기계공학, 화학공학, 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항공우주공학이라는 명칭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요. 뭐 컴퓨터공학 등등등등 많은 공학이 있고 산업공학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산업공학자니까 산업공학 입장에서 좀 저희의 독특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공학은 무슨 공학이라는 이름, 공학 외에 붙은 단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정 이론 도구를 일컫습니다. 기계공학은 세상 모든 문제를 기계적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해요. 기계공학자가 아까 그 벤치 앞에 나타났다면 위를 덮는 기계장치라든가 떨어지는 사과를 잡아서 이렇게 옮겨주는 로봇팔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걸로 해결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화학공학자가 그 벤치 앞에 앉았다면 그 사과가 떨어지는 문제를 어떤 화학약품을 통해서 사과가 맺히지 않는 나무로 만든다거나 혹은 사과가 떨어져도 사람이 다치지 않을 정도로 물렁물렁한 사과를 만든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을 겁니다.
혹은 제가 뭐 관련이 있지만 컴퓨터 공학 쪽 어떤 연구자가 그런 문제를 다룬다라고 하면 비전 카메라를 달아서 사고가 떨어질 것 같은 지점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예측 5초 전, 30초 전에 시민들에게 아래 앉은 시민에게 경보를 울리고 잠시만 피해 계십시오라고 얘기를 할지도 모르죠. 어쨌든 자기가 아는 친숙한 도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각 공학 분야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럼 산업공학은 산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냐? 산업공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모든 공학 분야 중에 유일하게 앞에 붙은 단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문제가 존재하는 영역 그 자체인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산업공학은 산업에 존재하는 문제를 다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배우는 통계, 수학,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지만 그거 외에도 수많은 어떤 이론이나 기법들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특정 도구를 잘 쓰는 데 있지 않고 물론 특정 도구를 잘 써야 합니다만 그 특정 도구들을 통해서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가장 공학적인 공학도이다 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겠어요. 개별 기술들을 그 기술의 전문가들만큼 알 필요는 없지만 그 기술들이 어디에 쓰이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라는 것을 이해한 다음에 그것들을 조합해서 가장 나은 답, 이게 이제 산업공학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인데요. 베스트 혹은 옵티멀, 최적이라는 말,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한 선택을 행하는 학문, 그것이 산업공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산업공학을 설명하는 또 다른 말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했다시피 우리가 산업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문제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problem seeker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experts of decision and choice, 뭔가를 결정하거나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전문가들이라고 불립니다. 얼마 전에도 이번에 일본 갔을 때도 저녁에 잠시 제 후배를 만났는데 그 후배도 컨설팅 쪽에 있었는데요. 컨설팅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경영 의사결정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법률의 조언가가 변호사이고 병리학의 전문가가 의사면 경영 의사결정의 전문가가 컨설턴트인 거죠. 그래서 산업공학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은 표현을 많이 씁니다. Engineers make things. 공학자들은 물건을 만든다.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Industrial engineers make things better. 산업공학도는 물건을 더 낫게 만든다. 더 나은 물건을 만든다. 있는 것을 더 좋게 만든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 자체에도 집착을 하지만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에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결국은 아까 사과나무 밑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A, B, C, D의 대안들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물론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도 중요하고요. 대안이 여러 개가 됐을 때 그것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중에 가장 better, best, optimistic이 아니죠. optimal. 가장 최적의, 최상의, 더 나은 것을 선택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선택을 다루는 학문을 하는 것이고 선택이란 것은 늘 중요하죠. birth, choice, death 이렇게 부르잖아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태어남과 탄생과 death, 죽음 사이에 존재하는 choice, 선택의 연속이다 이거죠. 인생은. 실제로 그렇죠. 내가 선택한 것이 나를 이루는 거니까요. 단정적인 예로 김종국에게 근손실, 온몸의 근손실, 그리고 한쪽 팔 손실을 물으면 고민하겠죠. 그죠? 다른 사람에게 물으면 그냥 근손실이라고 대답하겠지만 김종국 씨는 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선택들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우리 산업공학인데, 그러면 경제성공학은 뭐냐? 똑같은 선택을 하는데 economic value를 based on, 기반으로 한 선택을 배우는 겁니다. 경제성공학에서 배우는 것도 산업공학의 범위에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무언가를 선택하는 거죠. 무언가를 잘 선택하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데 그때 기준이, 가장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economic value, 경제적인 가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가치로 무언가를 선택을 하려면 경제적인 가치를 매겨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alternative, 우리 앞에 주어진 아까 말한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피하는 네 가지 방법, 그걸 각각 alternative라고 부르면 그것에 대해서 각각의 evaluation,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정량적인 가치 측정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기 위해서 경제적 가치를 구해야 되고, 경제적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alternative의 evaluation을 해야 되고, evaluation을 하려면은 그 각각에 대한 alternative에 대한 economic modeling을 해야 되는 거예요. economic modeling은 그걸 경제적으로 어떻게 도식화해서 시간과 이자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느냐 하는 겁니다. 자꾸 뭐 경제 뭐 이코노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뭐 또 이코노미 뭐 경제 배워가지고 뭐 이밸류에이션 어쩌고 저쩌고 얼터너티브가 어쩌고 저쩌고, 아 이 경제학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경제학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 관점으로 계산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성공학 배운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경제성공학 좀 배웠다고 경제학 아는 것처럼 까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굳이 표현을 하자면 경제학은 과학에 가깝고요, 경제성공학은 그 경제학의 일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공학이 붙어 있는 거죠.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세 줄로 요약이 될 수 있을 만큼 사실 한 학기 동안 배우는 양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주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조금 훈련이 필요할 뿐이죠. 그리고 이 과목 자체가 비록 경제학은 아니지만 실물 경제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과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는 학문이고, 특히나 우리과 학생들에게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자극과 관심을 제가 많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현실 세계에 좀 관심을 가져라. 점점점이 리얼월드인데, 리얼월드라는 표현이 좀 이게 오염이 돼 있다 보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세상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로 몇 가지 토픽을 가져왔는데요. 금리가 있죠. 한미 기준금리가 지금 뭐 역대 최대로 벌어져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다시 낮춘다라고 하는데, 낮추기 전에는 지금 2% 정도의 격차가 나 있으니까 뭐 어마어마한 격차가 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금리가 뭐길래 난리야? 나랑 상관 있어? 후비적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금리가 여러분들의 인생과 엄청나게 관련이 있죠. 그래서 왜 금리가 이렇게 뉴스에서 매번 떠들 정도로 중요한 것이며, 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금리가 낮은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이게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국가가 경제가 성장하고 안 성장한다면 기업들이 어떤 입장이 되고, 그럼 나의 취업과 어떤 관계가 있을 거냐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을 생각을 해보시면,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은 2023년 12월에 두 번 나온 그 지표가 다 조금 떨어졌어요. 전세 가격은 약간 올랐는데, 제법 올랐는데 매매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이게 2023년 12월까지이긴 한데요, 매매 전세 가격 지수 및 변동률 추이를 보시면 그 아파트 가격이 좀 하락해 왔다는 거, 2023년 1년 동안은 좀 하락해 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보면 22년 말에 보면 거의 플러스였다가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된 상태인 거거든요. 변동률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음수였다가 또 최근에 보면은 그 그래프, 막대 그래프로 보면은 변동률로 보면 또 살짝 올라온 지점이 있어요. 작지만. 그래서 이건 다시 올라가나?
어떻게 되나? 뭐 지금 고민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데, 난 집이 없지, 꿈도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정상적인 직장을 갖고 차근차근 경제 계획을 세워서 돈을 모으고 또 대출을 받고 하면 누구나 다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게 모두가 다 강남 아파트를 산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겠지만,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돌리는 게 코인이죠. 코인 같으면은 중고점은, 단기 전고점은 이미 뚫고 올라갔고 지금 현재 보시면 5,700만 원이죠. 최고점이 거의 8천만 원 근처였으니까 최고점에 거의 준하는 위치까지 가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고점을 한 번 갔을 때에도 절반으로 꺾였었고 또다시 간다고 해도 절반으로 꺾일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연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걸 포함해서 뭐가 됐든 경제적인 뉴스에, 경제 뉴스와 세상 돌아가는 것에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번 과목에서 그냥 이론 공부, 직접적으로 우리가 수업에서 다뤄야 되는 토픽들 이외에도 이런 거에 관한 과제들도 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한다라고 하니까 두려워할 수는 있는데요.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에 언제나 열려 있어요. 여기 보면 짤방에 이제 원래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 마음대로 깎는 사람 진짜 싫음 하면 그럼 미리 말을 해. 쉽지 않은 뭐 이런 짤방을 제가 좀 바꿔봤는데요. 수업 개어렵게 하는 교수들 진짜 싫음. 그럼 미리 말을 해. 쉽지 않음. 아주 10분 이해합니다. 얼마든지 이해하죠. 저도 학창 시절에 교수님들한테 뭐 그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건가요, 저런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은 절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교수님과 학생 사이의 거리가 훨씬 더 멀었습니다. 교수님도 학생들 이름을 대부분 못 외웠고 학생들도 교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우리 과의 교수로 오고 나서 지금 9년째인데요. 이제 10년째가 되는군요. 많이 느끼게 된 것이 학생들도 교수님들에게 좀 더 많이 다가가고 있고 교수님들도 학생들에게 제가 겪었던, 그리고 교수님들이 겪었던 시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그리고 에너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저런 특히나 수업에 관련된 얘기를 해준다는 거는 너무나 반가운 일이고 그거를 뭐 마다할 분은 아무도 안 계신 거라고 생각해요. 표현에 따라서는 다소 딱딱한 분은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교수님들이 그 얘기를 마다하실 이유는 정말 전혀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계획서를 이렇게 웹문서 형태로 만들었는데 구글 스프레드시트니까 제가 고칠 때마다 즉시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시면 주별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빠뜨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확인도 해볼 수 있고요. 물론 구글 클래스룸에 다 올라갑니다만은 이번 주에 이런 게 있었다라고 딱 요약을 해놓고 유튜브 동영상을 링크도 해놨는데 이걸 내가 빠뜨렸구나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스프레드시트가 3페이지로 되어 있는 마지막 페이지에는 다른 학생들이 질문을 했던, 자기가 질문을 했건 질문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해놓고 답변도 올려놓는 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Q&A를 많이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점수도 드려요.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그러면 질문을 하느냐. 당연히 구글 클래스룸에서 댓글을 달 수 있고요. 유튜브를 보면서 댓글을 달 수도 있습니다. 뭐 개별적으로 메일을 보내도 되고, 제가 늘 오픈 단톡방을 만드는데 단톡방에다가 올려도 되고 겐톡을 해도 됩니다. 그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줌을 하겠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뭐 문제를 풀거나 하려면 좀 줌이 필요할 수 있죠. 그게 아니고 이제 똑똑똑똑똑똑 이렇게 찾아오거나 바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질문을 해서 옆에서 이야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이 표정은, 페페 표정은 제 표정이 아니라, 제가 왼쪽을 선호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표정을 제가 상상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여기서부터는 좀 어려워하지 않겠느냐, 이거는 땀을 흘리지 않겠느냐가 여러분들 표정인 거지 제 표정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 직접 찾아와서 얘기하는 게 오히려 제일 빠릅니다. 제일 편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로로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어떤 경로로 뭐 전서구를 날려도 좋으니 제 방에 전서구가 잘 도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봉화를 올려도 좋고 뭔 짓을 해도 좋겠습니다만은 저한테 와서 수업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어려웠다, 쉬웠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혹은 이 문제가 이게 맞느냐. 어떤 질문을 해도 좋으니 질문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4살 된, 만으로 4살 된 제 딸들이 어린이집에서 함께 이렇게 쌍둥이인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뭐 미용실 체험 같은 걸 하는 것 같은데 왜 얼굴에 이러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모습인데요. 자식을 키우면서 제가 조금 예전보다 나아진 선생님이 되고 있다라고 느끼는 건 제가 여러분들을 제 자식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뭐 그만큼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만 4세 된 제 딸들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구나. 이해를 못할 수 있구나. 그래, 그럴 수 있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설명하고 한 번 더 물어보려고 애를 쓰는 선생님이 되려고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에게 좀 더 열심히 다가와 주시고 함께 좋은 수업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맛보기 강좌 마치도록 하고요. 수업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